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이런 일을 다 겪게 되네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와 얼마 전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그때의 아픈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배우자 신중히 고르시길 바래요. 저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연애를 오랫동안 하고 결혼을 했어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저희는 권태기도 없었고 서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죠.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 내내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아내를 제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던 제 와이프는 정말 사랑스러웠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내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고 능력을 인정받아 해외까지 다니게 되었죠. 제가 하는 업무는 대부분 기업의 주주들과 미팅을 하여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주주들이 계시는 곳까지 직접 가야 하니 출장이 잦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제 직업은 기업에서 그동안의 제 성과를 보시고 불러주시면 일용직처럼 미팅을 하고 그 뒤로는 다시 다른 회사를 찾습니다. 즉, 제가 정확히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없는 것이죠. 필요하실 때마다 불러서 저에게 부탁해 주시고 그 미팅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면 저한테 급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미팅을 하기 전 미팅 분야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말도 아주 순발력 있게 해야 하죠. 그런데 제가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소속 회사가 생겼습니다. 바로 장인어른 회사예요. 사실 장인어른은 대기업을 운영 중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하기 초반에는 아내가 그 유명한 기업의 딸인 걸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만나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레 장인어른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일을 배우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확실히 일을 시키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만들어 나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또래에 비해 일을 더 오랫동안 해왔으니 승진도 빨랐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아내의 관계가 회사에 소문이 나면서 다들 저보고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힘들 것 같은 미팅을 제가 직접 나서서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저를 인정해 주었죠. 장인어른도 저를 너무 칭찬해 주셨고 제 연봉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내를 만나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 했어요. 제가 우쭐대고 거만해지면 장인어른과 아내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부부 사이도 너무 좋았고 일도 잘 풀리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외로도 출장을 자주 가니 아내와 함께 많이 못 있다는 게 미안했죠. 결혼 5년차 부부이긴 했지만 여전히 떨어져 지내는 게 힘들었고 출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아내는 늘 집에 강아지와 혼자 있었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 놀러를 다녔죠. 필요할 때 제가 옆에 없어주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해외로 출장을 가 있었고 한국엔 아내뿐이었어요. 한국과 제가 있던 나라와 시차가 정반대라서 제가 연락을 조금 늦게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긴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내가 남긴 문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암이래. 그런데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병원에 바로 입원하셨어. 우선 간병은 내가 할 테니까 한국 오면 바로 병원으로 와. 저는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늘 건강하셨던 저의 친아버지가 갑자기 암이라니요. 그런데 전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혼자서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불효를 저지른 느낌이더라고요. 바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들어보니 우선 수술을 하긴 했지만 살 수 있는 기간을 조금만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대요.
우선 병원에 지내보면서 상태를 더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정말 성심성의껏 제 아버지를 보살펴 주었어요. 제가 간병인을 두자고 해도 절대 안 두더라고요. 자신의 시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라면서 말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걱정을 할까봐 아버지와 같이 찍은 셀카도 몇 장 보내주고 통화도 많이 시켜주었죠. 제 아버지도 며느리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한테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어서 중간에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그 미팅이 장기간이라 평소보다 더 오래 외국에 있어야 했죠.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제가 아내와 아버지 옆에 없다는 것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상황 설명을 하며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내한테 한 소리 들을 생각으로 전화를 한 건데 아내는 오히려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괜찮아. 자기 바쁜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아버님 내가 말동무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 아 그리고 자기야. 아버님 계시는 병원이랑 우리 집이랑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는데 자기 한국 올 때까지는 이 병원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저는 오히려 아내의 말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혼자서 지내면 많이 심심하고 외로울 텐데 아내의 친구가 같이 있으니 더 안심이 되었죠. 저는 너무 괜찮다며 친구 집에서 재밌게 지내라고 했어요. 아내는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아버지 간호를 해드리고 저녁쯤 친구 집으로 가서 친구와 같이 잤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누구와 같이 있으니 더 마음이 놓였죠. 저는 전혀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고 아내가 의심을 할 것들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외국에서 계속 미팅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아내와 아버지가 떠나지 않았죠. 한국에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미팅에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잠을 더 못 자겠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암이 계속 생각이 나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도 보고 게임도 했지만 잠이 전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한 어플을 발견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미팅을 하면서 다운받은 어플이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SNS였는데 저는 SNS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거라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해외로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니 다 그 어플을 다운받고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다운받았던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들어가서 회원가입도 하니 너무 어렵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했죠. 그런데 자동적으로 제 연락처와 어플이 연동이 되어 친구 추천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조금 있었고 미팅에서 만난 외국인들도 떴죠. 그리고 제 와이프도 떴습니다. 저는 와이프의 계정에 들어갔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놀랍게도 아내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다정히 찍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친구들을 다 차단해서 자신의 게시물을 못 보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저는 아예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으니 계정을 차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내의 게시물에는 아내를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인터넷 친구들만 아내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제가 아니라 아내의 옆에 있는 남자와 아내가 부부 사이인 줄 알았고 잘 어울린다는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아내의 옆에서 다정히 사진을 찍은 그 남자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부하 직원이었죠. 제가 또래에 비해 승진이 빠른 편이다 보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저보다 직급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를 만만하게 보셔서 다툰 적도 꽤 있었고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편이죠. 하지만 아내는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제 부하 직원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내한테 그 사람이 싫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미친 듯이 혼란스러웠고 아내의 게시글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증거물들을 다 제 휴대폰에 남겨두었어요.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게시물이냐고 해명해 보라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더 정확한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밤새 머릿속에서 아내와 제 부하 직원의 불륜이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았어요. 제일 과거의 사진들을 보니 몇 년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부터 만나고 있던 것이죠. 진정을 하고 다시 아내의 SNS로 들어가 사진들을 다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영락없는 커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미팅을 하러 해외에 있을 동안에만 같이 데이트를 하며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가더라고요. 저는 매번 해외에 일을 하러 오면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되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불륜남과 재밌게 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아내에게 연락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그러고 있으니 역겨웠고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연락도 없이 한국에 도착했고 제가 없는 동안 아내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아버지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이나 병원 로비에서 나오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다 지고 나서 아내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미행을 하기로 결심했죠. 미행이 잘못된 건 알았지만 그때의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숨기고 있던 모든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한테 달려가 안겼어요. 그 남자는 바로 제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봤던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실제로 보니 더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내와 부하 직원은 차를 타고 갔죠. 저는 제 차를 타고 바로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파트 앞에 섰고 두 사람은 같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병원 근처에서 신세지고 있는 친구 집 말이죠. 아내가 제 직장 동료와 아파트에 들어가고 몇 분 뒤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연락해. 혹시 지금 어디야? 어디긴. 지금 아버님 간병 끝나고 병원 근처에 살고 있다는 친구 집 왔어. 당신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나 서운해. 아내의 아무렇지도 않은 말을 듣는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전화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아내는 생각보다 빨리 오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들이 같이 있는 아파트 지하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차 안에서 잠을 잤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그들이 언제 나올지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차 앞에서 말이죠. 몇 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아침 일찍 그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제 부하 직원의 차를 타더라고요. 그들이 차로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죠. 오빠, 결혼식 날짜 다음 주 맞지? 그 여자랑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이 집으로 와야 해? 아니면 오빠 신혼집이랑 우리 집이랑 중간에 있는 집을 다시 구할까? 서로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근데 우리 여기 집 5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정 많이 들지 않았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면 이사 가자.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5년이나 되었고 이 집은 둘이서 동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는데 저놈이랑 5년 동안 저기서 살았던 거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부하 직원은 바로 다음 주 자신의 진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이미 회사에서도 유명한데 전 제 와이프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길래 결혼을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뻔뻔하게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여자도 저처럼 자신의 남편이 결혼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저는 차 안에서 나왔고 그들이 타고 있는 차가 움직일 때 차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막아섰죠. 운전석에 앉은 부하 직원은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창문 밖에서 본 그들의 표정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서로 입을 틀어막으며 저를 보고 기겁했죠. 저는 바로 그 순간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 사진을 찍었어요. 물론 아까 들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도 다 녹음을 해두었고요.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절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사수했죠. 그렇게 실랑이를 몇 분간 벌이다가 결국 사람들이 한두 명씩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시선을 신경 쓰는지 얼굴을 가리기 급했습니다. 그 순간 제 와이프와 직장 동료한테 말을 거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아이고 603호 부부, 여기 차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안 돼요. 사람들 출근해야 하니까 차 좀 빼주세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파트 사람들은 두 사람이 부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다 못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당황해하고 있는 동안 제 차를 탔고 그들은 차를 빼야 했기에 차에 탔죠. 그런데 아내는 제 차가 아니라 자신의 불륜남의 차에 탔습니다. 그때 확실히 아내와 끝이 났다는 걸 짐작하게 되었죠. 아내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잠은 둘이서 같이 구한 집에서 자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내의 불륜남인 부하 직원은 계속 회사에서 마주쳐야 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부터 그놈이 저를 대놓고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내 때문이었네요. 자신이 아니라 제가 아내의 남편이 됐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몰라요. 그 사건이 있고 며칠간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부하 직원은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그놈은 곧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회사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당당함인지 저한테도 돌렸습니다. 부장님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며 저에게 청첩장을 직접 전해주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놈과 결혼을 한다는 예비 신부도 불쌍했어요. 저는 이대로 있다간 정말 그들이 맘 편히 불륜을 저지르고 다닐 것 같아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퇴근하면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모든 증거를 다 제출하고 이혼 준비를 했죠. 절대 티를 내지 않고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님과 함께 같이 준비를 하니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복수 방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날이 정말 기대될 정도로 말이죠. 바로 아내의 불륜남의 결혼식 전날 도착하도록 내용 증명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결혼할 여자와 벌써 신혼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여자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다면 아주 재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결혼식 전날 저는 정말 계획에 맞춰 내용 증명을 보냈죠.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저는 한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내일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기쁘고 복수를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은 대체 왜 결혼식 하루 전날에 파혼을 하냐며 궁금해했죠. 입이 근질근질해서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부하 직원은 회사를 나오지 않았죠. 회사 사람들이 수군대는 얘기를 슬쩍 들어보니 쪽팔려서 회사에 못 나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얼굴을 보지 않으니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자연스럽게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어마무시한 위자료를 지불했죠. 그동안 제가 모아온 자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증거였거든요.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하려 했어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암이 심해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악화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예상은 했지만 막상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니 눈물이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그동안 못해드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저한테 너무 커서 아내와 이혼한 것도 까먹었어요. 오히려 이혼을 더 빨리 잊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혼자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입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높은 직급이기도 하고 일도 좋아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그 회사는 장인어른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혼한 상태에선 솔직히 그 자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부서에 있는 아내의 불륜남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힘들었어요. 차라리 제가 제 발로 그 회사에서 나가서 앞으로 만날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미팅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이력이 많아서 다른 기업에서도 연락이 꾸준히 왔어요. 하지만 이혼 전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이니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 기업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 사이가 아니니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죠. 제일 좋은 조건을 내민 회사는 바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경쟁업체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시길래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를 위해 앞으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 후에 아버지의 죽음과 이직까지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바뀌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혼을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휴대폰 볼 시간도 없이 지나간 것 같네요. 그곳에서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기에 더 바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해외로 미팅도 다니게 되어서 전혀 실감이 안 났어요. 딱히 슬프다는 감정을 못 느꼈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갔을 때쯤 제 삶에 무언가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꽤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앞을 잘 안 보고 다니다 보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해서 그러니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이후로 묘하게 사고가 점점 늘어났거든요. 계단에서 갑자기 밀쳐질 뻔한 적도 꽤 있었고 퇴근하는 길에 제 등 뒤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일어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고의로 해치려고 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다 진술하고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니 경찰은 그저 무책임한 말뿐이었어요. 예상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딱히 생각이 나지 않으니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했죠. 그리고 제가 건장한 남성이니 더 관심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 동네는 몇십 년간 사고 한 번 일어나지 않는 동네니까 안심해도 돼요. 앞으로 조심히 다니고 진짜 무서우면 경찰서로 연락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저를 그저 경찰서에서 내보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경찰서에 방문하니 조금 지쳐 보여서 이제는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서에 다녀와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일이 제 곁에서 일어났죠.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 그 사람과 한 번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도 퇴근길에 누가 제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길래 일부러 평소와 다르게 막다른 길로 갔어요. 계속해서 따라오길래 저는 다른 샛길로 가서 그 사람을 따돌리고 그 사람 뒤로 조심히 갔습니다. 뒤로 가서 어깨를 툭툭 쳤죠. 저기요, 누구신데 몇 주 전부터 계속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쉽게 뒤돌지 못했죠. 저는 막무가내로 그 사람의 어깨를 세게 잡고 등을 돌렸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제 얼굴로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였죠. 저는 무방비한 상태로 사람이 한 명도 지나다니지 않는 골목에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맞으면서도 제가 누구한테 맞고 있는지 꼭 알아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놈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눈을 뜬 뒤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차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바로 제 전 와이프의 불륜남이었습니다. 이혼한 뒤 그날 처음 본 거였어요. 그동안 저를 따라다니고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아내의 불륜남이자 제 전 회사의 부하 직원이었던 겁니다. 그는 저를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인생 다 망쳤어.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승진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도 못하고 내 인생의 장애물은 없어져야 해. 이 말을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화가 났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 쓰러질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직전에 아주 멀리서 미세하게 경찰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이 너무 시끄러워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주 뵙던 경찰서 직원분들을 마지막으로 뵙고 저는 정신을 잃었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어요. 정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얼마나 누워있던 건지 몸에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온몸이 아파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죠. 급히 의사 선생님을 불러 처치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제가 이틀간 누워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니 군데군데 안 쑤신 데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심하지 않고 며칠 입원하다가 퇴원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경찰에게 전하셨고 저는 경찰과 대화를 하게 되었죠. 아이고, 김민석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민석 씨 때린 범인은 지금 유치장에 있어요. 들어보니 둘이 이미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 김민석 씨한테 원한을 가지고 일으킨 범행이라고 합니다. 불륜 내용 증명 때문에 부잣집이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거 파혼당하고 회사도 잘리고 아무튼 몸조리 잘하시고 퇴원하시자마자 경찰서로 출석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저에게 이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가셨어요.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이 왜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애초부터 제 와이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아닌가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몸이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경찰서로 가서 그놈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어 더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예상 퇴원 기간보다 더 빠르게 퇴원을 하게 되었죠. 저는 집도 들리지 않고 바로 경찰서로 가 그놈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며칠 전 저를 습격했을 때와 똑같이 얼굴이 많이 상했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놈을 고소한 건 물론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도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었거든요. 경찰들도 약간 사이코패스 같다며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놈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야, 이 나쁜 놈아. 항상 네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어. 너한테 사랑하는 여자도 빼앗기고 나보다 어린 놈이 내 직장 상사고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 그게 왜 내 탓이야? 네가 무능한 탓이지. 네가 나보다 조금 더 잘나서 사랑하는 여자를 가졌어야지. 장인어른도 아셨던 거지. 너보다 내가 더 잘난 걸. 지금 봐. 네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썩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지켜봐. 저는 이 말을 하고 경찰서를 유유히 나왔고 뒤에서는 그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절규를 하는 듯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나름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한때 같이 한솥밥 먹으며 같이 일했던 부하 직원이 한순간에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날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지도 모를 만큼 있으니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서 있던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수척해진 전 와이프였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물론 처음 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니 갑자기 전 와이프가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냅다 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 있었다는 소식 들었어. 경찰이 찾아왔더라. 내가 미안해.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 나도 이혼하고 그놈이랑 바로 헤어졌고 지금까지 그놈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냈어. 가족들한테는 버림받았고. 그런데 나 때문에 당신이 다친 것 같아서 이렇게 사과하러 왔어. 아, 괜찮아. 얼른 일어서고 집으로 돌아가. 내가 이 사건을 당한 건 당신 탓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저는 무릎을 꿇은 전 와이프를 일으켜 세우며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우니 갑자기 전 와이프는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지나쳐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갔죠. 함부로 저희 집으로 들어온 그 여자의 행동이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당장 가라고 소리를 쳤죠. 당신 미쳤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여보, 나 진짜 딱 한 번만 봐주라.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 불륜 저지른 거 알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나는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이 없어지니까 회사가 점점 적자가 나고 있어. 아버지는 당신 다시 데리고 오면 나를 받아준대. 그러니까 제발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가주면 안 될까? 너 진짜 양심이 없구나.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니? 네가 그 별 볼 일 없는 놈이랑 불륜 저질러서 나간 거잖아. 난 절대 그 회사로 돌아갈 일 없어. 내가 새로 들어간 회사, 너희 회사 경쟁업체인 거 알지? 나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으니까 각오해. 여보, 제발.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어. 나 이혼하고 한 번도 당신 잊은 적 없어. 나 아직도 우리 신혼집에서 살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알고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올래? 난 당신 여전히 사랑해. 제발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난 과거가 너무 끔찍하고 다신 상상하기 싫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내가 당신을 아직 사랑하는 걸 증명해 볼게 그럼. 전 와이프는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심호흡을 하더니 어딘가로 달려나갔습니다. 바로 베란다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냅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전 와이프는 갑자기 제 시야에서 사라졌죠. 저희 집에서 떨어진 겁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장면을 보고 몸이 얼었어요. 그리고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저는 빠르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조심스레 베란다 창문으로 가서 밖을 쳐다보았죠. 고개를 내려 전 와이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발 살아있길 바라며 조심스레 전 와이프를 찾았죠. 그런데 전 와이프의 모습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진작에 일어나서 다리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2층입니다. 건물이 낮기도 해서 다른 집 1층이 저희 집 2층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 뛰어내려도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었죠. 전 와이프는 119에 실려가면서도 부끄럽다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목숨보다 더 크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발목만 조금 삐고 끝났던 거죠. 저도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원에도 따라가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 와이프와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더 오기가 생겨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성과도 많이 생기고 회사가 점점 승승장구를 했죠. 이젠 장인어른의 회사가 아닌 저희 회사가 1등이 되었답니다. 저희 회사와 경쟁 구도를 낼 회사가 없는 것이죠.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점점 과거의 기억들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가끔 전 와이프한테서 이런 연락이 옵니다. 여보, 나 많이 반성했으니까 나 좀 봐줘. 우리 첫 데이트했던 그 레스토랑 알지? 우리 내일 결혼기념일이니까 저녁 6시까지 거기로 와. 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런 연락이 종종 오긴 해요. 당연히 무시하고 절대 안 가긴 하지만 끊임없이 연락이 오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자기 인생 제대로 살았으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야기하려고 하니 많이 떨렸고 혹시라도 다시 아픈 기억이 떠오를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만나는 사람은 없고 평생 이렇게 지낼 것 같아요. 일이 너무 좋고 사람 만나는 일이 행복합니다. 그래도 과거에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두 사람이 불행하다고 하니 통쾌하네요. 다들 죄 짓고 살지 맙시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저지른 일은 꼭 자기한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